네,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이 프로 방송인이라는 것을. 왜 그러죠? 이게 끝나고 나서 광고 들어오고서 하시는 말씀이 과자가 아직 입에 남아 있었다고. 예. 그 와중에 뉴스 5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하시는 한쪽에 게 몰고. 네. 우리 과거에 그 학교 다닐 때 네. 보통 음식 한쪽에 몰아놓고 네네.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할수 티가 안 있는데. 났다는 거. 네, 티가 안 났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예. 또 월요일에 시황을 예. 준비한 남자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홍선 이메이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새 뭐 안녕하신가요? 시장은 좋진 않지만 뭐 네. 제가 주식시장에 15년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15년. 네. 뭐 그 이상의 그런 공포 구간도 경험을 했던 터라 네. 뭐 일단 지금 이미 벌어진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회로 또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 네. 또 집중을 해보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음. 이번 주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CPI는 저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는 오히려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다음 주요? 예. 어떤 거요? 다음 주 뭐가 있죠? 제가 좀 이따가 좀 좀 스포일러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보시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네. 저는 이제 매니저님 조금 그 네. 의아한 게 굳이 안 나와야 되는 목요일에 나오신다고 네. 뭐 금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금리 일단 결정에 대해서? 미리 좀 한번 말씀드리고 목요일에 또 네. 참석해서 예. 네, 관련된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 분 계시니까 네. 무조건 나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또 목요일에도 예, 수고해 목요일 주시네요. 네, 예. 목요일에도 이번 예. 주에는 예. 예, 근데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한 그런 굴곡도 겪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예. 겪어본 거 또 겪어도 네. 그래도 참 힘드네요. 힘들죠, 힘듭니다. 예. 어쨌든 잘 극복하고 계신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 뭐 중국 시황부터 조금 정리해 볼까요? 일단 뭐 중국 짧게 좀 진행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대만 정책법 뭐 독립국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R 종목들이 금요일 날 크게 좀 빠졌던 하루였고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내일 LPR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10월 16일에 이제 당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러니까 LPR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뭐 LTV나 이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렇죠. 7위안 이상으로 지금 이제 위안화 약세 부분들이 계속 원화 약세까지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여행 레저 관련 소비주들은 강세긴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은 그래도 사거리일 만에 좀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희한하네 또. 전반적인 종목들은 다 급락을 했는데 네.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전기차. 아하. 전기차. 전기차. 예. 그동안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죠? 예, 일단 2022년 기준에 1월에서 8월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322만 대거든요. 네. 제가 2주 전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500만 대, 700만 대 많게는 내부에서 보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 550만 대 내외 정도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와, 올해 네, 중국의 올해. 전기차가 예, 맞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이겠죠. 네네. 전 세계가 한 930만 대 예상인데 네네. 거의 뭐 몇 프로입니까? 60%를 자기. 이번에 중국이 이제 아니에요? 정책 효과가 이제 워낙에 컸고 네. 제가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가 이번 달 30일까지 차량 구매를 하게 되면 보험료 158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오. 예,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오. 근데 이제 상하이 쪽 기가팩토리에서 지금 네. 생산량이 30% 정도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생산량을 늘렸고 그리고 지난달부터 보시면은 정책 효과가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보조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인도 대수를 16주에서 20주 걸리는 거를 1주에서 4주 정도로 단축을 하거든요. 와. 예. 그럼 이제 만들면서 쭉쭉 빠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장 주도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사실 이제 전기차는 이제 빨리 찍어내는 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만들면 팔리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가속을 좀 붙이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30일 날 AI 데이가 있죠. 네네. 예, 추가적인 모멘텀들 뭐 로보틱스 회사로서의 어느 정도의 비전을 좀 보여줄지 좀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요한 건 샤오퐁하고 리샹도 400만 원씩 가격 할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지난번에 가격 인상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요를 잡기 위해서 다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500만 대를 훌쩍
넘길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 들어왔다. 뭐 사실 이제 뭐 비아디의 이제 매각 이후부터 네. 전반적인 분위기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을 잘 팔리는데 가격을 인하한다는 거는 약간 네. 실적에는 미스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테슬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셈블리 라인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또 그 커버를 하느냐가 좀 관건인데 이제 저는 이제 캐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시장 점유율도 많이 그 해줄 거라 보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박 선생님한테 그 BEP가 전기차 업체들이 BEP가 몇 대를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지 아십니까? 아, 그러니까 1년에? 네. 1년에요. 1년. 글쎄요, 한 100만 대는 팔아야. 아니 40만 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수익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업체들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펜텐 스카이도 뭐 네, 예전에 네,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옥석가리가 될 거다. 그러면 테슬라의 그런 중국에서의 점유율 혹은 글로벌 점유율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유럽까지 좀 확산되는 흐름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 이제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 관련된 내용들인데 네네.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이 발표됐죠. 14일에. 어떤 그래서 거요? 이게 뭐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일에서는 이미 이제 인권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졌었죠. 그래서 네. 유럽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태양광용 폴리시리콘 배터리 양극재 원료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그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에서 생산 그리고 수출되는 것들, 수입되는 것들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뭐 다초나 이런 기업들이 거기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폴리시리콘의 40%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그러면 무역액 전체적인 배터리와 태양광 업체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들로 보면 인페이스 에너지나 네. 솔라이지가 며칠 전에 좀 큰 상승이 있었던 이유가 네.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우리나라 업체로 보면 OCI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의 바커나 미국의 햄록 같은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태양광 점유율이 이제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점유율을 그렇죠. 가져가더라도 대세는 변하기 힘들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반도체에 관련돼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 요인들이 미중 간에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또 나왔어요? 예. 예전 거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플라이드 머트리지의 두 개 제조 장비사에 네. 공문을 바탕으로 수출 금지에 관련된 규정이 다음 달 공개 계획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또 나올 게 벌써 예, 약간 그렇습니다. 그 기사가 흘러나온 거네요. 네, 최근 장비주도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8월 말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엔 반도체 지원법과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시포는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생긴 상황인데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인 반도체 업체, 칩 업체들이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틈새로 네. 군사적 목적이 아닌 칩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면 NXP 같은 경우는 IoT나 차량용 반도체 네네. 뭐 이런 업체들은 좀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음. 그 아이폰 14가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상대로 그쵸. 뭐 하반기 1억대 정말 이제 생산을 할 건데 이제 프리미엄 폼 시장에서 좋아진다면 이제 다행히 AP 칩이나 이제 그 RF 칩에서 이제 브로드컴이나 퀄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의 하락이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반도체 내에서 좀 선방을 해줄 수 있는 아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이폰 애플도 약간 경고 네. 먹었죠. 그 랜드 플래시 이제 중국 업체 거 쓴다고 했다가 예, 맞습니다. 의외에서 그냥 한마디 들었던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중국 그 부품이 안 들어간 제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에서는 원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모든 칩을 다 재료를 다 빼겠다. 근데 결국엔 태양광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더라도 뭐 중국 업체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점유율로 네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미국 쪽 내에서 어느 업체가 좀 기회를 살릴지를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 인페이스 에너지나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지금 아시아 시장이 계속
변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외환 위기 그리고 99년에 러시아 디폴트로 이어지는 여러 상황들 내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홍콩의 외환 보유고가 네. 4,300억 달러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원래 한 얼마? 4,900억 정도 근데 내외였습니다. 이 속도가 장난 아니네. 예, 속도가 빠른 10% 거죠. 이상이 그냥. 네네. 그러니까 달러 패거즈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많이 소진시킨 걸로 보이십니다. 네. 근데 일단은 중국이 안 좋을 때 홍콩이 리스크가 부과이 되고 뭐 기초화산을 많이 홍콩 H시어나 항생지수나 일부 지수들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왜 다음 주가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9월 25일에 이탈리아 총선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극우 극우정당에 정당. 네. 멜로니가 새 총리가 유력하거든요. 지금 지지율 차이가 20% 가까이 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움직임이 될 거고 이제 반유로 그러니까는 EU 탈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탈리아시트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탈리아시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브렉시트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거의 네. 한 6개월 이상은 굉장히 시장이 이 발목을 좀 잡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환율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10월 16일에 이제 시진핑 당대회가 있죠. 네네. 그러면은 10월 말까지는 중국이 부양 기조, 그러니까 혹은 지금 위안화 약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강달러가 유지가 10월까지는 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이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 그냥 요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유로가 간간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유로가 무너지면 유로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유로가 이제 유럽이 이제 산산이 찢어지면서 그럼 뭐 달러 강세는 거쳐볼 수 없는 거라.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게 네.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약 유로화 약세가 급진적으로 좀 일어난다면 시장에 약간의 발작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추세적인 하락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이번 주 CPI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이탈리아 총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네네. 이번 주에 나오는 금리 결정이 예, 쉽게는 맞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FOMC.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네. 우리가 2012년, 13년, 14년 이제 남유럽 위기 때 그리스 총선을 했는데 그때 극좌였나 이게 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총리가 이제 완전히 극좌인지 아마 극우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렉시트를 주장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맞아요. 막상 네. 국가 수반이 되고 보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다시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탈리아도 좀 그런 기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어떤 네. 국민이고 간에 또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이 이슈까지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한 이슈가 있네요. 그러면 뭐 이제 미국 증시 좀 네네.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앞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의 하락률을 보면 2주 연속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하락했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면 사실 코어 CPI가 주택 관련된 이제 임대료가 39% 40%에 가깝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펜니세이즈나 주택 관련된 지표가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네. 그 이제 그런데 이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게 분명한 거는 임금 상승이 전월 대비해서 0.3%에 그쳤었고 네.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기조적으로 코 CPI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보다 이미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FOMC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이미 올려버린다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소프트 랜딩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잖아요. 물 건너갔지.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공세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쪽에서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이유가 없는데 이 이슈가 예상보다 나오지 않았고 또 제가 가장 조심하는 주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를 올 초부터 항상 조심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큰 하락을 피해왔었거든요. 분명히 그 주에는 분할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밸류에이션 하단 정도 16.7배 내외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전반적인 뭐 세계은행
그리고 IMF에서도 성장률 전망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네. 뭐 지난 세계은행이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한가라는 뭐 보고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내년 성장률을 1.1%까지 하향을 했거든요. 기존에 1.5%였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로 기존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률도 3.7%.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금리는 75bp 인상을 그렇죠. 전망을 75bp. 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4.5%를 스치기만 해도 20% 폭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금리 스탠스를 본다면 당연히 만약에 75bp 인상과 다음 달 이제 11월과 12월이 50bp씩 인상을 한다면 네. 굉장히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4%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 시장을 보면 예상보다는 견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됐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이 됐습니다. 어허. 9월 소비 심리 지수는 59.5, 전월에 58.2에서 개선이 됐고요.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8에서 4.6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네. 지금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하향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6월달, 7월달에 넘어갈 때 반등이 이제 세게 나온다. 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그때의 조합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도 있었고요. 네. 예상 그 GDP도 예상보다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승했었는데 3분기 경제에서 성장률 추이가 0.5%로 1.4에서 0.5로 둔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은 나오지는 못하고 이제 이전의 상승까지는 기대를 하더라도 금요일 시장을 좀 낙폭을 좀 축소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 재료까지는 안 되는 그 네네.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주택시장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NHB 주택시장 지수 발표가 있고요. 지금 1월에서 8월로 보면 한 달도 안 빼놓고 계속 내렸거든요. 그죠? 작년 12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지표가 오늘 발표는 전월에 49가 나오는데 47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코어 CPI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주택 관련된 지표였는데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30년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었습니다. 네. 작년 연말이 2.8% 내외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CPI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금리를 올려버린 시점일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냉정하게 담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이제 금리는 이미 올리고 소프트 랜딩은 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할 거고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이제 FMC에 대해서 이제 미리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 좋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제 저희도 개인적인 원해요. 생각인데 네. 연준이 긴축을 지금 우리가 이제 75bp, 100bp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이유는 사실 뭐 지금 지난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아직 견조한 상황이고 근원 CPI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월 대비 예상보다 높았고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시진성을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이유는 소비를 억제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흘러간다면 10월부터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핀테크 주식들이 좀 많이 내렸는데 네. 10월부터 소비 시즌이 시작된다면은 이미 또 금리 인하료도 반영해서 지난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bp까지 항상 열어둬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5bp를 보고 있지만 네. 100bp를 해도 원망할 사람이 없다는 지금 상황이고 이제 일단은 레드북 지표를 통해서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행 지표들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잘 나왔던 이유는 전월이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0.3% 정도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죠. 소매 판매가 증가된 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지금 ISM 신규 주문이 이제 이전보단 꺾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소비가 완만하게 지금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 100bp를 올려서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75bp에서 완충을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전도표에서도 그 그림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75bp 인상과 더불어서 11월과 12월에 50bp 인상이 가장 이제 확률에 좀 근접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4% 정도 내외 수준이라면 네.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찰스 에반스나 브레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이전과 다르게 약간 완화적인 태도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파월이 강경하게 발언했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장중에 혹은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전후에서는 이런 우려감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닌가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난 6월 증시가 저점을 기록했을 때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로 보면 3.5%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넘을 것 같아. 2년물 금리는 4%를 찍고 얼마나 하향 안정이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등이 빠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장전장님이 한번 기억하시면은 3.5%를 찍고 나서 급격하게 안정이 되면 시장이 거기에 비례해서 크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코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주가 타이밍을 한번 그렇게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알겠어요. 100bp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해. 근데 우리가 지금 치료하는 불확실성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릴 거냐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점도표를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날 또 반등할 수 있겠네요. 보면은 네. 또 그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네, 버텨보지 네, 뭐 네, 이렇게가 네. 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사실은 10년물 금리가 3.5 간당간당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다 왔죠. 이거 네, 넘으면 또 네. 아니 뭐 일단 넘는 거를 기정사실하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찍고 빨리 하향 안정화되는 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네. 이제 비테크 종목들이 네. 이제 어떻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혹시 이제 혹은 상승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항상 좀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뭐 신정보다는 궁금하죠. 예. 네. 그래서 어느 시간을 좀 봐야 되느냐. 근데 일단은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게, 2-3달 전까지만 해도 코인베이스나 일부 업체들이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면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코인베이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레드핀도 마찬가지였고, 혹은 이제 일부 기업들 메타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알파벳 CEO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보다 적은 자원으로 기업을 운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인즉슨 20%의 효율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 20%가 뭘 뜻하는 걸까요? 감원이죠, 감원. 맞습니다. 네, 자르겠다. 예, 지금 알파벳이 지금 고용인은 17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면 21%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네.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보면 46%나 증가한 인구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임금도 굉장히 높죠. 엄청 높죠. 네. 꿈의 직장인데.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매출 성장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CEO 입장에서는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인원 감축이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 시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는 악재 요인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의 트렌드로 보면 얼마나 비용 통제를 잘하는 기업에 따라서 주가의 운명이 저는 갈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메타도 책임형 시스템 해체로 일부 감원을 추진했고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 아마존이 2% 정도 하락을 했죠. 다른 네. 비테크 종목들은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물류창고 계획 철수를 42곳이나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물류창고나 일부 성장이 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면 메타버스 투자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보면 분명히 투자가 있어야지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경기가
확실히 하락 추세, 침체 사이클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 통제,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2023년에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기 단위로 실적을 체크하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 내년 1분기 이후부터 보면 굉장히 명암수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비테크 내에서도 보면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올해 이제 메타처럼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또 제2의 메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나올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오히려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락은 굉장히 뭐 물론 이제 의미 있는 하락이긴 하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내년의 관점에서 보면 또 나쁘지 않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통제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내년까지는 좀 네. CEO가 독한 네.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시기이기 때문이죠. 가장 그러니까, 예. 가장 독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 같은데. 네. 그냥 독하죠.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스티브 잡스 당신 네. 딱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합니까? 어버버하면 나가. 이게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니까. 멋있네요. 네. 직접 만나신 것 같습니다. 꿈에서. 네, 꿈에서. 네. 그리고 한- 예, 마지막 한 2분 그리고 정도 남았는데. 네, 뭐 제가 마지막.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이제 페덱스가 21% 급락을 했죠. 예. 갖고 있는 분들은. 근데 이게 또 관점을 또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게 네. 78년 상장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과 거시경제 추세가 좋지 않다. 그리고 CEO가 밝혔던 것처럼 경기 침체, 리세션에 이제 세계적으로 리세션이 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제 유난히 페덱스가 안 좋았던 이유는 유럽향 매출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몇 년 전에 독일 TNT 익스프레스를 44억 유로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 경기는 이미 침체에 빠졌죠. 이미 침체죠. 예. 그러면 이걸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페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UPS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이 그렇죠. 큽니다. 예.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대한 차이가 큰 거고 앞서 우리가 엔비디아랑 AMD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는 중국향 매출이 컸죠. 그쵸, 상대적으로 그쵸. AMD나 뭐 인텔이나 이런 업체들은 미국향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방어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UPS는 이제 단체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를 뽑을 때 높은 임금을 단체 계약을 하는데 이제 페덱스는 좀 약간 잔머리로 굴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개별로 계약을 했고 네. 이제 임금은 뭐 개별 협상을 통해서 하겠지만 운전자가 부족했던 거죠.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게 이제 인력을 구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양 주가를 보면 지금 페덱스는 연초 이후부터 보면 37%나 급락을 했고 지금 UPS는 17%나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진 크레이머도 페덱스 자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네. 이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겟이나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장돼서 전체 소매업체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월마트 이후에 다른 시점에 이제 그 자체 재고의 문제로 표현이 됐을 때는 주가가 다른 업체들은 더 올라왔었고 이제 월마트도 이제 그 이후에 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 복원 이후에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재평가가 될 부분이고요. 이제 사실 페덱스가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바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온라인 붐이 이미 꺾였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수기는 이제 끝난 상황이고 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과정 내에서의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이슈를 완벽하게 반영을 했다고 저는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관련 업체들의 이제 비교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스타트나 소파이 어퍼몰딩스도 이제 어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방 은행들 SVB, 파이낸셜 등 일부 그 금융 위기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지방 은행들까지 신용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게 아니냐는 또 이런 부분들까지 전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경기 침체 이슈가 너무 극도의 공포를 좀 조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10월에 이제 소비 시즌이 이제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우려에
우려를 가지고 주식시장 전체를 좀 흐리게 보는 것도 전체 자산을 나중에 또 지켜봤을 때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페덱스는 자체의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과도한 낙관도 문제지만 과도한 우려도 문제인 것 예,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딱 정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페덱스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신다고요? 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출연하게 됐습니다. 실적이 그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딱 맞춰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제가 FMC 이유와 이제 다른 부분들 좀 피드백해서 다시 네. 한번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세증권의 정우선님이 저와 네. 함께했고요. 저 잠깐 예. 광고 보시고요. 우리 또 소상증권의 박상준 이사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